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딩이 여러분. 제가 오늘은 회계사 박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궁금한 게 많은 막딩이 분들을 대변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제가. 대변인이시네요. 네, 저는 대변인, 회계사인.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회계사라는 진로 자체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편이긴 합니다. 학회도 해보고 여러 동아리도 해보고 뭐 인턴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해봤어요. 뭐그 데이터 회사에서 인턴십도 해보고 그리고 그 시절에 아마 밴드 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고민도 많았던 시기가 지나고 좀 쫓기듯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전공했던 경영학 안에서 통계랑 재무 쪽이 저랑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 이 분야에서 교수가 돼야지 좀 오래 공부를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연구실에 갇혀서 그냥 학문적인 공부만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가 저희 학교 출신 선배 중에 회계사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법인 대표셨는데 그분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가 이제 너는 왜 회계사 시험 준비를 안 해봤냐 하고 제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시험 한번 준비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가서 책을 한번 살펴봤죠. 네,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좀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거의 바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방황을 하던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나의 청춘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던 와중에 이 정도면은 내가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수험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 생활은 총 몇 년 정도 하셨고 이제 전반적인 수험 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험생활 시작은 2019년도 초에 아마 1월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2020년도 1차에 합격을 했고 공차죠 2차 때 그때 이제 5과목 중에 2과목만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3과목이 남은 시점이었었는데 2020년 하반기에는 제가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너무 좀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이제 로컬 법인에서 인턴으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 2021년이 되고 딱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그때 진짜 바싹 집중을 해서 나머지 3과목 공부를 하고 21년 2차에 이제 최종 유예 합격을 하고 21년 9월에 이제 3일회계법인에 입사를 했습니다. 보통 회계사 시험이 이제 1차가 2월에 있고 네, 2월. 2차가 이제 6월 말에 6월 말에 네. 이렇게 1차, 2차 모두 통과해야 이제 회계사 그렇죠. 자격증을 주어지게 됩니다. 과목도 많고 시험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평균 상당하죠. 한 제 친구들 3년 이상, 3, 4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네.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꽤나 빠르게 통과를 하셨어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뭔가 시간적인 투자, 절대적인 시간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나의 열정 뭐 이런 건 사실 보통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회계사 시험이 생각보다 첫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용어들이 잘 이제 와닿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나 좀 그런 게 익숙하면 조금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를 나왔고 특히나 그 안에서 재무관리나 뭐 회계나 뭐 통계나 이런 쪽으로 되게 저는 세부 전공도 하고 많이 친숙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베이스가 튼튼했다? 베이스가 좀 기본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익숙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마인드셋적인 부분에서는 졸업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 번 떨어지면 바로 제가 입사할 수 있는 나이가 1년씩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쵸. 그냥 배수진을 치고 공부를 한다라는 정도였고
동차가 끝나고 나서는 살이 한 15, 16kg가 쪘었고요. 상반기 21년 상반기 유예 동안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그 면도기로 머리를 다 밀고 공부를 했어요. 네. 원빈처럼 네. 재수하실 때도 한번 재수할 때도 미셨었잖아요. 재수할 때는 1년 내내 머리를 밀고 있었고 유예 때는 한 번 밀고 그냥 쭉 길렀어요. 왜냐하면 유예를 마치고 제가 법인 면접을 바로 봐야 되니까 사실 좀 이미지상 쉽지, 그쵸, 쉽지 않죠.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할 때 되게 독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냥 그거밖에 안 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머리까지 그렇죠. 밀고 그렇죠. 약간 같은 자격증 시험이어도 약간 엉덩이로 공부하는 아, 시험이다라는 네.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순 공부 시간 자체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공부 루틴 이런 게 어떻게 되셨었는지. 수험생들 사이에 한 요만한 그쵸. 시계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와서 그거 딱 켜고 공부하다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 스텝 일시정지 시켜놓고 그래서 공부 마칠 때 뭐 시간을 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번잡스러워서 안 했고 1차 공부할 때는 저는 졸업을 다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주변 친구들은 이제 뭐 1차를 이미 합격해서 지금 동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니까 저 1차 시험 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침에 와서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머리에 어떻게든 집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드립다 공부만 했었고요. 유예 때가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유예 한번 또 떨어지면 1차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유예 때는 그래도 과목이 3개밖에 없어서 온 풀데이로 하지는 않았고 아침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는 공부를 쫙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운동을 좀 하고 네, 다음 날을 위해서 좀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루틴화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 공부 시간을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비교를 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합격할 만큼 공부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 공부 시간보다는 남들보다 그냥, 많이 그쵸, 하세요. 할 때 네. 앉아서 그냥 계속 공부만 한다. 하세요. 네. 네, 사실 뭐 그렇게 수험생활 생각하시면 하는데 돼요. 뭐 다른 거 뭐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이 많이 충분히 필요한 스타일이다. 그쵸. 그러면 잠을 더 주무시고 주무셔야지. 순 공부 시간 조금 줄어드셔도 돼요. 사람마다 다른 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부 방법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알려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1차는 20년에 합격해서 5년 전이고 너무 옛날이네. 그죠. 보통 최근 3개년이 출제 유형을 반영한다,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사실 제가 뭔가 구체적인 뭐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파트가 중요해, 뭐 어디가 중요해, 어떤 식으로 공부해 이런 거는 저는 사실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주변 선배들이나 아니면 회계사 대표적인 학원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서 합격 수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수기들을 저는 한 몇 개를 쫘르르륵 추려가지고 정독을 했어요. 그냥 수기를 먼저 공부를 하면서 아 가이드가 어떻게 되겠구나. 네. 그런 거를 먼저 저는 캐치를 하면서 정리를 일단 했어요.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정리를 했고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볼 시험에 최근 연도에 붙은 합격자들 합격 수기를 전부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이들이 강조하는 거를 찾으려고 했지 디테일하게 누구의 공부법을 따라가려고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합격생이 1000명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합격 방법은 1000개가 있어서 내가 이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캐치하셔서 그거에 플러스로 내가 보통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적용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보통 후배들한테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사실 회계사 시험이 아마 현존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는 말은 못 하거든요. 하지만 양 자체는 거의 탑3 안에는 드는 양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과목 끝내고 그 다음엔 이 과목 끝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3번째 과목 정도 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과목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글링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글링을 처음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공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다가 하나가 또 들어와요. 3개. 하나가 또 들어와서 4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손에서 한 과목도 놓치진 않는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는 일단 빠르게 쫘르르르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세법, 재무관리 원가 이렇게 네 과목 연습서, 그러니까 2차 강의를 들어갔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회계 강의를 처음에 들었거든요. 회계 강의를 처음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세법으로 넘어갈 때는 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이전에 수강을 완료했었던 회계도 세법을 복습하고 강의를 듣는 게 좀 빡빡하더라도 회계를 절대 놓지 않는 거죠. 그래도 주기적으로 회계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회계를 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까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렬적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제가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글링 공부법?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2차 강의가 끝나고 이제 뭐 상법이나 경제나 경영학 같은 좀 1차에만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1차 직전에 아마 객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할 텐데 그때 회계세법 재무관리 원가를 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야. 세 문제라도 괜찮은 것 같아. 한 문제는 양심상 좀 그렇죠. 합격하셔야 되니까 네. 좀 한 문제, 두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세 문제 정도는 풉시다. 또 두 번째는 이거 실전이 아니거든요.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막히면 바로 답지를 보세요. 그냥 답지를 보고 바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힌 다음에 답지를 덮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막힌다, 답지 보고 넘어간다. 이건 안 되고 막힌다, 답지 보고 다시 풀어본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바로 기억난 거를 내가 손으로 이제 하면서 체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중급 회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지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게 정상인가요? 사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중급 회계가 처음 듣는 과목일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정상이고요. 주변에 보면 이해가 되게 잘 돼, 그러니까 되게 잘 맞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정상이에요. 숫자에 강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1등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저는 항상 수능과 이런 자격 시험을 비교할 때 드리는 말씀이 수능은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내가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니까 그쵸.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 과에 못 갈 수도 가지.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이 수준만 넘으면 그 안에서는 한 문제, 두 문제 더 틀려도 되거든요. 숫자에 밝은 그런 친구들은 나보다 10점, 20점 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주세요. 다만 1회독 때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셔도 일단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회독 때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이해가 안 돼.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파고들어요. 왜냐면 나는 욕심이 지금 나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넘기세요. 그러니까 1회독 때는 내가 지금 배우는 것에 20%에서 30% 정도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2회독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욕심을 내서 절반만 이해한다. 절반까지는 이해할 만큼 노력을 하시고요. 3회독 가서 이제 한 60%에서 70% 정도 이해가 되면 되고요. 4회독, 5회독 갔을 때는 이제 70% 이상만 넘기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70점에서 80점 정도만 전체적으로 점수를 받으면 1차, 2차 무난하게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욕심을 좀 버리고 그냥 슬로울리. 엄청난 그 암기량을 요구하는 시험인데 그래도 암기 노하우가 있다면 본인만의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어요.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내가 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실 때는 계산 문제 푸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는 제일 어려운 과목들, 그러니까 원가나 뭐 재무관리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세법 중에서도 좀 되게 까다롭고 긴 문제들, 이런 거 많이 풀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암기, 상법이나 경제학 말 문제나 일반 경영학이나 회계감사, 회계감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개념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데 그것들은 저는 보통 제가 물리적으로 일어서 있는 시간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무조건 점심, 저녁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그때 항상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암기 노트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암기 노트 보고 밥 먹고 이제 걸으면서 진짜 책 노트만 봐요. 달달달달. 근데 뭐 차도로는 걷지 마시고 예, 예. 고시반에서 집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무조건 책만 보고 그러고 계산 문제를 하다가 졸리잖아요. 저는 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그냥 걸었어요. 근데 그냥 걸으면은 또 의미 없으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그때도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이 암기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해요. 수험 공부할 때는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 많네요. 짜투리 시간을 모아도 그렇죠. 굉장히 커지는 그렇죠, 그렇죠.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학벌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거나 등등의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더 멘탈적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사실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이미 합격하셨더라도 나이나 학벌 뭐 관련 학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질문을 주시긴 하시던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영향을 줍니다. 나이 젊을수록 법인에서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학과 관련 학과 상경계이면 더 좋아하시기는 하시죠.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합격을 아직 하시기 전이다. 수험생이시라면 사실 그런 거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치워두시고 어쨌든 합격하시면 돼요. 어쨌든 합격해서 내가 이 자격증을 내 걸로 만들면 어쨌든 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합격을 하고 난 이후를 좀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합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입사를 해야 되니까 법인에.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만약에 조금 이런 요소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거를 다른 요소에서 내가 좀 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동기 중에서도 제가 20몇 명이 저의 동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이 30대인 동이 있었고요. 고학벌이 대부분이기는 했어요. 꼭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가 아니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학교에서 온 동기들도 존재했었어가지고 너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영향은 주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른 걸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법, 멘탈 관리법 그런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엄청 힘들죠. 네.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해서도 힘들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에는 진짜 어느 한순간 바로 멘탈이 진짜 바사삭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치고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치고 나가는 거랑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른 개념인데 뭔가 욕심을 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남들보다 처지지 않게 버티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은 지나갈 거고요. 결국에는 시험날은 다가올 거고 결국에는 나는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맞이할 때 내 주변을 보아서 내가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거를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시험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셔도 돼요. 포기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잠깐 쉬세요. 네, 좀 쉬더라도 크게 안 달라집니다. 금세 다시 공부를 하는 순간 아 맞다 이거 이랬지 라고 되게 맑으실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포기하셔도 되고 심지어 쉬셔도 되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어떤 법인들의 지원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빅4라고 할 수 있는 3일, 삼정, 안진, 한영에 전부 지원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딜로스, 재무자문본부, 보통 파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했고 그래도 4개는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보통 회계사 하면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딜로스로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회계사는 보통 크게 감사, 세무, 재무자문 업무를 해요. 사실 그 업무의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계 기준에 맞게 감사를 받는 회사가
적절하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지를 저희가 가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세무자문 업무의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맞게 고객사가 원하는 그냥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전문 그 업무 영역을,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재무자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해요. 그런 가이드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그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산업,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겠다, 좀 다이나믹해서 나한테 좀 잘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4대 회계법인 중에서 3일이 제일 좋은 회계법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딜로스는 조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3일회계법인이 업계 1위인 거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딜로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무 서비스를 하는 텍스로스 같은 경우에 비감사 네.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또 좋다 나쁘다 어디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감사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로 뽑아요. 어떨 때는 한 해에 4명 뽑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하죠. 경쟁률이 상당하니까 사실 이제 준비를 하는 좀 어떤 뎁스가 좀 있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준비나 면접 준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원래는 자격증 딱 얻고 나면은 막 그냥 갈 수 있다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제가 합격하기 이전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2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법인에서 모셔간다. 선배들이 와서 고기를 사주신대요. 근데 삼겹살을 사주시다가 너 어디 우리 회사 와 라고 하면 그냥 그게 합격.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카더라로 들었는데, 저희 때는 그 정도 아니었고 진짜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면접 다 보고 준비 다 하고 했었어요. 요즘은 또 더 심하죠. 요즘에는 좀 자본시장도 많이 어렵고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그 미지정 회계사도 다수 발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갈수록 약간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것들도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사실 그렇죠. 혹시 팁이 있나요? 관련해서는? 일단은 자소서 면접까지 준비를 고시의 연장선상이다, 수험생활 연장선상이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써야 되는 이 시점 이전에 과거를 내가 다 돌아보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알맹이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토론부에서 이제 차장을 했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쓰고, 대학교 때 또 했었던 학회 활동, 인턴십 활동, 그리고 교환학생 갔었던 거, 그리고 밴드 활동 했었던 거, 이런 게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종교회장을 꼭 했어야 돼?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만약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조별과제 하면서 조별과제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도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술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구술들을 일단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법인 각각마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설명회를 하러 오시거나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을 좀 알아내세요. 3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다양한 활동에 좀 변화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조직에 좀 더 친화적이고, 그럼 이걸 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소서를 이제 다운받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요구할 것 같은 그런 인재상, 2번에서 요구할 것 같은 인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1번에 내가 만약에 적극성과 뭐 진취성, 뭐 이런 거를 나는 어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구슬들 중에서 이거랑 어울릴 것 같은 경우를 이 끈을 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글을 조금 쓰세요. 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소서가 완성돼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접을 준비할 때는 내 자소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과연 나라면 여기에 어떤 의문이 생길까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상 질문들을 계속 적어요. 법인 4개를 다 돌리고 나니까 한 50개 정도가 예상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공통적으로 다 써먹으면 돼요. 어느 면접 가서는. 이 정도 준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자기소개인데, 처음에 자기소개 시키잖아요. 사실 자기소개가 그날 면접의 50% 이상은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작성을 하셔서 그게 내가 자다가 누가 날 깨워서 야 자기소개 해봐 라고 시켰을 때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가면 긴장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차고 자신 있고 하지만 좀 차분한 톤으로 자기소개를 이렇게 딱 한 번도 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상만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사 후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봉, 연봉 고액 연봉업이라고 많이 소개도 되는데 연봉이랑 복지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실상 좀 이런 프로페셔널 펌들이 복지라고 할 게 거의 없기는 해요. 네. 복지라고 할 거 뭐 야근했을 때 택시비나 뭐 이 정도 있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제 겨울 시즌에 하겐다즈가 무한 제공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기들이 살이 많이 찌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급이랑 성과급 다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한 중반 정도는 받는 것 같고, 3년차가 되면은 다 포함해서 한 이제 1억 좀 안 되게, 근데 좀 경기가 좋을 때는 1억 더 받는, 성과급에 따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5년차 정도가 되면 이제 기본급부터 1억이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아마 좀 고액 연봉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법인에 잔류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이직 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네, 천차만별. 한 3년차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고요. 5년차가 지나면 절반 이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보통 회계사들이 이제 3년차 정도 돼서 이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쪽으로 가시는지, 향후 진로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처럼 로컬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일반 대기업의 뭐 재무팀이나 전략팀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가거나 벤처캐피탈로 가는 경우도 있고, 증권사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금융공기업이나 신용평가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특이하게 저연차 회계사들 경우에는 아예 퇴사를 하고 리트를 봐서 로스쿨 가는 경우도, 그리고 사업을 하러 간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박재웅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2월 7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1차 시험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이 제일 힘들고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진짜 지치고. 근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지금 힘든 시기는 인생사 정말 새옹치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했던 시기는 다 즐거운 순간과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시고요.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애쓰는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청춘에 빛나는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렇게 아주 알찬 콘텐츠 준비해주신 박재웅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제. 하나, 둘, 셋. 고생 많으셨습니다.